반갑습니다. 저는 지휘하고 있는 김광현이라고 하고요. 얘는 제 소개는 그냥 아까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원주시향에 만 7년 있다가 이제 작년 말로 계약을 종료하고 이제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발레, 오늘 아침에 또 예당에서 해설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근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아무튼 굉장히 영광이고, 아무튼 오늘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일단은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풀려고 해요. 이 강의 딱딱한 언어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와 얼마나 소통을 해야 되느냐, 합창을 지휘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일 첫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휘자 김광현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꿈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아마 뭐 제 사진 보시면 누가 들은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 합창 연습을 할 때마다 항상 저랑 제 동생을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가 연주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뭐 8세 미만일 때도 넥타이 메고 항상 그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날 이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연주하는 연주회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합창교향곡 합창단 연습시키는데 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근데 1악장, 2악장, 3악장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했어요. 4악장을 이제 우리 아빠가 나오겠거니. 근데 끝까지 안 나오시고. 언제 나왔냐? 그러면 다 끝내고 커튼콜 할 때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초 무대 위에 계셨나? 그때 제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가지고 내가 뭐 베토벤 9 심포니를 지휘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그래도 꿈을 이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베토벤의 9 심포니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합창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물론 4악장은 당연히 합창이 나오고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 선생님께서 지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 2, 3악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건 기악 음악이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요. 제가 베토벤을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4악장이 물론 합창이 나오긴 하지만 이 베토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피델리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20번 이상 고쳐가지고 겨우 상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사실 베토벤은 모든 음악을 다 심포니로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성악까지도.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도 사실은 다 교향악적인 성격. 근데 그 심포니가 그냥 기악곡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베토벤한테 있어서는 모든 도구를 동원을 해서, 심포니의 원래 뜻 있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것을, 그런 우주를 만들어 형성해주는 그런 과정을 베토벤은 그걸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성악도 그냥 그 심포니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 합창교향곡 뭐 테너 파트죠. 근데 거기가 다이넷사 뭐 윈드윈비도 들리긴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테너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이넷사 뭐 윈드윈비도 파스티모 디스트라게탈 알 레멘션 베르템 브리히도 다인삼더 브리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버톤, 그 배음 이런 여러 가지 밸런스. 그러니까 베토벤은 근데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혹시 합창을 편곡했으면은 그냥 유니손으로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히트를 넣었어. 그리고 실제로 D 메이저로 뭐 합창단 A 계속 끌고 있고 뭐 트럼본도 같이 그거 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베토벤은 그냥 이거를 진짜 성악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그냥 다 도구로 생각을 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케스트라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 9 심포니를 지휘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해답을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 실제로 9 심포니를 연주하게 돼서 공부해보고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은연중에 합창이 나오는 곡이고 오케스트라는 반주 역할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많은 합창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저도 가끔 이제 강의를 옛날에 다녔었는데 그러면은 항상 질문하셨던 게 있어요. 심지어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후배들도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해요.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붙으면 어디를 지휘해야 되나요? 지휘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휘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를 지휘해야 되느냐? 왜? 3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한번 땅 했을 때 소리가 빵 요 정도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더 늦게 나오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러면은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붙으면 과연 어디를 지휘해야 되느냐? 요거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합창을 지휘하셔야 돼요. 오케스트라는 그거를 듣고 가 무조건 듣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 제가 지휘를 가르칠 때도 무조건 성악을 배우라 그러거든요. 기악하고 성악은 다른 것 같지만 호흡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노래하듯이 주면 잘 나와요. 단 사실 오케스트라 소통하는 방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방법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늦게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뭐냐? 오케스트라는 인구가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악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악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 지휘자가 아니고 사실은 콘서트 마스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 마스터의 타이밍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은 국립심포니로 바뀌었지만 코리안 심포니를 지휘 처음 했을 때 그 세비야의 발사 소곡을 지휘하는데 따랑 나와야 되거든요. 가서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한 1초 뒤에 나왔어요. 따당 따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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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수원시향이라 에그먼트 지휘하는데 빵 나와야 되는데 빵 실제로 이 타이밍에 나왔어요. 실제로 심지어 저 대학 졸업하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합창곡도 어쨌건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늦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일단 지휘자의 호흡을 보고 그 다음에 콘서트 마스터 하고 싶어요. 악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거기서 지휘자가 멈칫하면 그때부터 오케스트라 사람 플레이어들은 지휘자를 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의 템포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오히려 즐기셔서 본인의 템포로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지휘자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케스트라가 가장 큰 특성은 악기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뚫으려면 사실은 합창은 오케스트라 인원의 2배 이상이 필요하대요. 너무 뭐 당연한 얘기고 왜냐면 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전에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배치도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만 한다. 근데 보통 어떤 오케스트라는 뭐 요거 2개가 바뀌어서 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첼로, 비올라.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돌베에서 여기가 있는 데도 있고 뭐 호른이 여기가 있는 데도 있고 뭐 그거를 미리 가셔서 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큐를 확실하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게 좀 떨리는 게 워낙 대가 선생님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데 굉장히 쉽게 사실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쉬운 언어로 말씀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기 배치를 어떻게 외울 수가 있느냐? 보통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연습법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악기의 종류가 아주 많다. 근데 그것만 다른 점이 아니죠. 그 악기는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오케스트라는. 근데 사실 그거를 이겨내는 게 사실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무가 앞에 나와서 뭐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은 못 들어요. 합창단도 물론 못 드시는 분들 좀 계신데 오케스트라는 게 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악기 군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가끔 못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악기 군으로 돼 있는 악기 분들은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목관이나 금관 같은 경우는 솔로 악기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들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성격들이 다 다르세요. 실제로. 그런 유머도 있지 않나요? 뭐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가 제일 착하다, 지휘자가 제일 썰렁하고, 그래서 뭐 비올라는 언제나 받쳐주기 때문에 제일 착하고, 그다음에 뭐 제일 목관 파트 중에 누가 무섭고, 그다음에 뭐 브라스도 무섭고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특성을 아신 상태에서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딱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을 리허설하는 법도 당연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리허설하는 방법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파트를 어떻게 리허설하느냐, 아니면 목관이나 브라스를 어떻게 리허설하느냐 이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현악기인데 사실은 콘서트 마스터가 가장 중요하죠. 콘서트 마스터가 가장 중요하고
뭐 first violin, second violin, 비올라, 첼로, 베이스. 근데 보통은 이제 첼로 베이스가 여기에 앉는데 그러면 미국식, 유럽식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음향을 위해서 그렇게 앉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지휘자 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휘하실 때 어디를 보고 지휘를 하셔야 되느냐? 제일 앞에 수석을 보고 지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을 보고 지휘를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앞에를 보고 지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중에도 제일 앞에만 보고 지휘하는 사람들만 많은데 사실은 중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전체를 다 어우러져요. 현악기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현악기군 같은 경우는 지휘하실 때 성악의 호흡처럼 그냥 지휘하셔도 아마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 그냥 성악의 호흡으로 지휘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만 단지 늦게 나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악기는 명수가 아니라 풀트로 단어를 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합창이 이렇게 있으면 오케스트라 몇 명 필요해요? 그러면 뭐 바이올린은 16명,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첼로는 4명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이올린은 8풀트, 뭐 퍼스트 바이올린 8풀트, 8풀트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구나. 뭐 5풀트, 뭐 세컨드 바이올린 4풀트, 뭐 첼로 2풀트. 그러니까 그 풀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보면대 개수라고 보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명수로 세는 게 아니라 풀투수로 센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관악기죠. 요거는 뭐 그냥 악기 설명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악기 설명은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관악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음정 맞추는 거죠. 사실은 그 목관악기 음정 맞추는 게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도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맞춰야죠. 사실은 프로 음악가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꼭 필요한 음정을 어디서 맞춰줘야 되느냐, 특히 목관악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사실 브라스와 목관이 똑같은데 일단 5도를 먼저 맞추시고, 그죠? 5도를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3도를 끼워 넣으시면 아마 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높고 낮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뭐가 높아요, 뭐가 낮아요, 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자 1도 5도 맞추세요. 계속 내고 있다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도 내세요. 그래서 저는 음정 높아요, 낮아요. 전 이걸 얘기 안 하고 밝고 어둡게 요거만 가끔 음색적인 것만 얘기하지 왜? 무조건 이건 단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 연주자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휘자가 굳이 요구 그리고 가끔가다 지휘자가 실수해서 그거를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잘못 요구하면 단원들이 또 다 알아요. 그럼 단원들이 잘못하면 또 지휘자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딱 주고 맞추세요.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맞춥니다. 단 그게 정확하게 될 때까지 계속 요구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단원들이 그게 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브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브라스 같은 경우는 음정 연습을 그렇게 길게 하면 되게 싫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니 거기 쉬는 시간에 언제 좀 맞춰주십시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수석이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브라스 같은 경우. 그럼에도 필요하면은 브라스 연습을 시켜야죠. 자, 브라스 같은 경우도 현악기와 마찬가지로 지휘하실 때 그냥 성악의 호흡으로 똑같이 그냥 큐를 주시면은 훨씬 더 그게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브라스 같은 경우, 목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준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만 해도 아니면 뭐 눈으로만 줘도 알아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브라스도 숨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악의 숨과 똑같이 그냥 한 박 전에 그냥 입에 주셔가지고 하면은 웬만하면 온 타임에 나옵니다. 근데 트럼펫 같은 경우는 워낙 빵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셔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휘를 하실 때 마디를 어떤 악기가 제일 못 셀까요? 무조건 큐를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디를 제일 못 셀까? 현악기가 제일 특히 마디를 제일 못 세요. 왜? 마디를 셀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악기들이 은근히 몇 마디만 쉬고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앞장도 못 세요.
예. 그래서 저는 first violin 한 3마디 저는 자 이렇게 쌀을 줄 때가 대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거 틀리면 막 놀려요. 아니 저 사람들은 100마디 쉬고 나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반드시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물론 현악기에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디를 못 세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 몇십 마디 쉬는 거는 일상 다반사이기 때문에 근데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꼭 안 나올 때 쳐다봐 주셔야 되고요. 그 나올 때 목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디를 잘 셉니다. 근데 다들 이제 솔로나 뭐 그런 것들 나올 때 쳐다봐 주시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브라스가 은근히 또 까다롭게 호르는 뭐 계속 나올까 상관없는데 이 트럼펫이나 트럼본 하시는 선생님들 왜냐면 이분들도 생각할 게 많아요. 중간에 뭐 누구랑 피치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밸브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야 지금 어디야 그러면은 옆에 세다가 보통 저 수석은 잘 안 세고 옆엔 단원이 세거든요. 이렇게 세고 있다가 야 어디야 그러면 그래서 까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브라스 같은 경우 특히 트럼펫이나 트럼본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느냐를 확인하셨다가 거기는 웬만하면 꼭 큐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악기죠. 타악기는요 사실 그 스코어에 그 악기 이름이 잘 안 써져 있을 때도 많고 편곡도 이상하게 되어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 악기 이름하고 다 매칭을 리허설 하시기 전에 다 체크를 다 해보셔야 돼요. 타악기는 중간에 갑자기 뭐 악기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많죠. 합창곡은 또 오케스트라 편곡된 경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휘자도 알 수가 없어요. 타악기가 몇 명 필요한지. 근데 꼭 물어봐요. 타악기가 몇 명 필요할 것 같냐고. 저희는 모르죠. 치는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휘자 분들이 스코어를 보고 미리 그 뭐 팀판이나 타악기 주자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셔서 딱 미리 악보를 주고 이거 몇 명이나 필요할지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타악기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악기 주자는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좀 쓰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악기명 아까 말씀드렸죠. 스코어 잘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악기명 캐치를 잘 하시는 거. 그다음에 타악기는 진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딘지 모를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잘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요즘 합창곡에 드럼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드럼 나올 때 일단 드럼이 웬만한 박자로 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드럼 비트를 우리가 좀 따라가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가끔 드럼 주자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지휘자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음악이 완전히 자유로워지지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라서 일단 드럼이 어느 정도 리듬을 타면 그때부터는 그냥 냅두는 게 좋다. 이때부터 리듬대로 템포대로 치세요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편하게. 근데 가끔 빨라지는 애들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 그리고 타악기는 큐는 무조건 주셔라. 큐는 무조건 특히 빅 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 프로 심포니면 하프 주자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프로 심포니에서. 그런데 하프가 없는 심포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하프가 아예 악기도 없고 근데 대여료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석 페이도 주셔야 되고 플러스 악기 운반료도 같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프 주자는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하프를 피아노나 시니사이저, 키보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르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르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데 하프 같은 경우는 저도 답변을 못 내렸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거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곡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예산이 있으시면 사실 하프는 그냥 다 쓰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100%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소통하면서 오케스트라와 소통하기 제목도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오케스트라를 처음 지휘하는 사람일 경우에, 진짜 오케스트라를 처음 지휘하는 사람일 경우에 단을 어디다 어떻게 쌓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아무리 스코어를 보시더라도 눈으로 다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되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이 있는 경우인데, 요건 좀 단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단이 있는. 뭐 호른은 여기 이제 1, 2번. 보통 호른이 이쪽에 있는 경우는 다 안쪽에 앉는 게 다 수석이잖아요, 그렇죠? 다 안쪽에 앉는 게 수석입니다.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그렇죠? 플룻 오보에도 다 요 안쪽에 앉는 사람이 수석, 바깥쪽이 차석이나 단원. 그렇죠? 여기하고 반대죠. 여기는 바깥쪽이 수석, 여기는 바깥쪽이 수석. 그렇죠? 근데 하프나 피아노는 뭐 여기다 두셔도 되고 저쪽에다 두셔도 되고, 타악기는 자리 되는 대로 알아서 주시면 되고, 오르간은 보통 여기다 두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연습을 사실 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휘 초창기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요즘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포스트잇을 주고 포스트잇으로 악기 이름을 다 쓴 다음에 그걸 붙였어요. 거울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 붙이거든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연습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니면 제자분들 연습 시키실 때 높이를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높이. 왜? 지휘자는 어차피 높이 앉아 있기 때문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 여기. 그리고 첼로 같은 경우도 여기. 절대로 눈높이가 아니고 여기. 근데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눈높이에다가 주고 큐를 줘야죠. 자, 목관악기 보겠습니다. 첫 단이죠. 첫 단이면은 여기죠, 사실. 눈높이보다 아래쪽이고. 그리고 아무리 팀파니가 저기 높이 있어도 제 눈높이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보통 이건 오케스트라 지휘자들도 실수하는 건데, 초보들은 이렇게 해놓고 저기다 팀파니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높이 이상으로 가는 악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썰렁하네요, 이 동네. 아무튼 근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쳐다봤을 때 그 악기가 없으면 되게 당황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튼 댁에서 혹시나 연습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포스트잇으로 그 악기가 있는 위치, 아 이쯤에 있겠구나 할 정도에다가 그걸 놓으시고 실제로 그걸 연습을 하고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셔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현악기는 중간을 보셔야 된다. 중간을 보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합창이랑 붙으면 오케스트라는 보통 단을 안 쓰죠. 실제로 단을 쓰죠. 그래서 요 배치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것보다. 그래서 단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왜냐면 그냥 단이 있으니까 플루도 뭐 클라 바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플루도 뭐 클라 바스 이렇게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석끼리는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 플루 수석과 오보 수석은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게, 근데 저건 이제 정말 단이 없어가지고 너무 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드린 건데, 플룻하고 오보 수석 그리고 클라리넷하고 바순 수석은 사실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수석 둘은 반드시 붙어 있게 하는 게 앙상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단이 없는 경우에. 근데 팀파니를 어디다 놔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고역입니다. 합창이랑 같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왜냐면 팀파니를 솔직히 중간에 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합창단 일렬을 완전히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팀파니를 이쪽에다 맞죠. 항상 왼쪽에다가 저는 놓는 편입니다. 뭐 오른쪽에 놓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놓으시면 되는데, 어쨌건 그래도 그 팀파니가 결국은 배음을 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팀파니의 배음이 잘 울릴 만한 자리를 잘 선택하셔서 그 팀파니를 배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스 같은 경우도
호른하고 트럼펫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팀파니하고 트럼펫 있잖아요. 팀파니랑 트럼펫은 웬만하면 특히 베토벤이나 그런 데부터는 나오는 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가 특히 트럼펫들이 팀판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단이 없는 연주 때마다 항상 트럼펫 소속사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미안한데 팀판이 어떻게 자기 근처에다가 좀 놓을 수는 없겠냐. 그럼 오히려 호른하고 위치를 바꿔서 팀파니가 여기 있으면 거기다 트럼펫, 트럼본을 그냥 이렇게 놓고 호른을 이쪽으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휘자도 편리합니다. 큐를 한 번에 여기를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근데 트럼본은 또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팀판이나 뭐 그럼 트럼펫이랑 붙여드릴까요? 그래도 저희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도 사실 웬만하면 그 브라스 9는 붙여놔도 된다. 하지만 정 자리가 없으면 호른 파트는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호른도 1열로 배치해 사실은 두 열로 배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1, 2, 3, 4. 근데 장소가 정 없어서 1, 2, 3, 4를 놔야 될 때는 그냥 이렇게 1, 2, 3, 4로 놓으셔라. 예. 1번, 3번이 고음 혼이고 2번, 4번이 낮은 혼이거든요. 예. 여기 묵관에서요. 네. 아까 오보하고 이제 플룻이 네. 붙어 있는 게 좋고 네. 클라하고 버슨이.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플루도 붙여놓고 아예 오버와서 저 클라바스는 아예 딴 데다 또 이렇게도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또 혼리드 겸리드를 붙여놨더니 또 그렇게 했더니 또 그렇게. 근데 잘 모르는 경우는 사실 그냥 플루도 뭐 클라바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렇게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콘서트 오페라를 많이 했는데 요렇게도 붙여놨더니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틀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플루도 뭐 이렇게 두고 아예 다른 데다가 해가지고 클라바스를 이렇게 붙여서 놨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유가 고음하고 저음군을 이렇게 쌍으로 맞춰 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죠? 예. 그 아까 그 수석끼리 이렇게 붙여놓는 걸 생각하면 플룻 컬러, 그렇죠. 오버바순 해가지고 수석들을 가운데로 맞습니다. 몰아서 예. 거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 플루도보 클라바스 그렇죠. 플루도보 클라바스. 오히려 그럼 요거는 아예 그냥 그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판단을 아예 그냥 플루도보 뭐 클라바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석들 붙여놓는 경우. 그게 사실 더. 근데 정답이 없잖아요, 문제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도 해봤는데 요거는 제 약간 옛날 버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버전은 어쨌건 무조건 다 붙여놔야 된다, 수석들을. 특히 오페라나 합창곡 같은 경우는 더더욱 본인들도 쉬는 데가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더 수석들이 붙여놓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비올라를 이렇게 이제 첼로하고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음향이 나쁜 홀에서는 그렇게 솔직히 뭐 그렇게 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음향이 좋은 홀에서 첼로가 아무래도 저 밖에 나와 있으면 근데 문제는 사실 저는 첼로 안에 놓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더 이렇게 쏴주는 느낌이 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첼로가 밖에 있으면 솔로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렇게 잘 들리게 한다던가. 뭐 근데 비올라가 이렇게 그렇죠. 하면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 괜찮나 그런 느낌이.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뭐 불편하거나 뭐 음향이나 그런 것 들리는 게 문제는 없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뭐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또 그 수원시향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거기 이제 그때 박은성 교수님 계실 때 그때는 퍼스트 바이올린 여기 있는데 세컨드 바이올린이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첼로가 아마 여기 있었나 그렇고 베이스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뭐 음향은 왜냐면 그때 박은성 교수님은 브루크나 많이 하시고 뭐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저음이 나와서 비올라랑 첼로 베이스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셔가지고 그랬던 건데 문제는 세컨드 바이올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세컨드 바이올린들은 무조건 퍼스트 바이올린들은 붙어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페라 지휘할 때 있잖아요. 최근에 오페라를 지휘해서
오페라지 할 때 제가 그래서 오페라지 할 때는 아예 퍼스트 바이올린 여기다 놓습니다. 피트 안에 들어갔을 때. 피트 안에서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다 둬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퍼스트 바이올린 여기다 놓고 세컨드 바이올린 여기다 놓고 비올라, 첼로 이렇게 부터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퍼스트 바이올린 소리가 나올 때 아무래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근데 확실히 그 멜로딕한 곡들을 많이 할 때는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사운드가 좀 늦게 나오는 예. 거는 어느 악기군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현악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콘서트 마스터가 이게 같이 하고 그리고 관악기들도 결국 그거를 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 콘서트 마스터가 조금 더 빨리 해주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 지휘 스타일을 이제 오케스트라도 알게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정탑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지휘자 예비. 사실은 지휘자가 그러니까 저는 예비를 항상 성악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합창단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를 저는 그냥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다 성악의 호흡을 주면 웬만하면 그래도 정박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첫 연습은 제가 그렇게 못 나오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큐에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 그렇죠. 사실은 무조건 훈련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업비트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지휘자들이 뭐 틸레만도 그렇게 하고 업비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업비트도 사실 그 피치카토 맞추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치카토도 그냥 뻥 요 정도 타이밍을 그냥 맞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업비트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또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 같은 경우도 솔직히 다른들이랑 그 소통을 통해서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의 호흡으로 하면은 오케스트라도 어느 정도만 지휘자한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타이밍은 정리가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콘서트 마스터가 일단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콘서트 마스터가 객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 마스터가 없는 오케스트라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런 데는 그런 사운드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모든 걸 다 지휘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서 원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콘서트 마스터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좋은 악장감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처음 지휘하셨을 때 사실 악장하고 친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악장하고 어느 정도 유대감을 갖느냐. 그래서 악장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해결되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선생님께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그냥 악기에 있는 건데 실제로 연주 음향하고 그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낼 수 있는 음하고 연주 때 쓰이는 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선물처럼 가져왔습니다. 이 악기 음역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제 드려서 아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 음역표 같은 경우는 왜냐면 또 이거 오케스트라를 교회 같은 데서 편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건 작곡가 나온 학생들도 그래요. 이 음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베버, 그 마타네 사수 처음 도 이건데 오보에 같이 써놨잖아요. 근데 오보에 사실은 도 내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아래 도를 내기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 오보는 그래서 100% 듣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건 오보 애들이 항상.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포기하느냐. 그것도 관건이고. 그래서 어쨌건 요 실제로 낼 수 있는 연주 음과 그래도 그런 음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리고 편곡하실 때 절대로 이거는 퍼스트 바이올린에 해당되는 거지 세컨드 바이올린은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편곡하실 때 세컨드 바이올린은 무조건 낳는 거 좋아해요. 그분들은 높은 음을 연주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프로필 발레 했는데 세컨드 바이올린도 너무 높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100년 만에 연주하시려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다들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다 감안하셔가지고 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창지휘자 선생님들 저 편곡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연주할 때 큐를 어디에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멜로디에 큐를 줘야 돼. 아니면 지휘도 마찬가지죠. 멜로디를 지휘할 거냐 리듬 악기를 지휘할 거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둥이 되는 악기를 저는 비트를 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멜로디는 어차피 노래는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왼손으로 어떻게 하시고 사실은 기둥이 되는 악기들이 더 인템포로 가지고 훨씬 더 중요하다. 뭐 트럼펫을 소프라노로 넣어놨지만 사실은 트럼펫은 그냥 배음 정도나 뭐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알토. 근데 오보에도 마찬가지. 모든 목관은 사실은 다 솔로 악기니까요. 예. 그리고 테너, 뭐 베이스. 근데 편곡자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수라기보다는 모든 베이스 라인을 진짜 콘트라베이스에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콘트라베이스는 기껏해야 뭐 4대, 5대, 6대인데 모든 베이스 라인을 콘트라베이스에만 다 줘버리면은 너무 베이스가 빈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첼로랑 같이 써주시는 게 사실은 좋다. 그리고 첼로가 멜로디를 할 때는 파봇이나 콘트라베이스 뭐 다른 악기에서 베이스를 조금 더 보강해 주시는 게 확실히 좋은데 근데 보통 콘트라베이스만 베이스 라인을 연주할 때는 사실은 베이스가 굉장히 빈약해져서 화성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팀판이나 타악기의 사용도 마찬가지죠. 팀판이나 타악기의 사용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팀판이나 타악기 계속 나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하십니다.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교회에서 많이 그거 하는 건데 노래를 무조건 노래 선율을 오케스트라가 무조건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랬더니 노래를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중요한 멜로디나 오케스트라가 막 그럴 때 오히려 노래를 좀 따라가 주시죠. 특히 헌금송 같은 거 편곡됐을 때 예를 들어 솔로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솔로를 꼭 악기가 따라가게 만들어놔요. 목관이나 뭐 누가 스트링스가. 근데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솔로도 자기 템포가 있고 좀 어떻게 뭐 좀 마음대로 좀 불러야 되는데 그 자유를 오케스트라가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편곡을 좀 하시는 게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오케스트라가 그냥 화음만 해줘도 되니까요. 그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곡하실 때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편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부를 이제 살짝 종료를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 종료하기 전에 현재까지 내용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2부 때 이제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리허설할 때 할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살짝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합창을 리허설할 때하고 오케스트라를 리허설할 때하고 같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다른 점도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완전히 디테일해가 제가 지금 다 뽑아가지고 아예 그냥 초심자처럼 제가 다 지금 이걸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합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텍스트가 있고 또 발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발음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사실 합창 같은 경우는. 근데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물론 리허설의 목적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스트라가 말씀드렸듯이 악기가 많고 그 악기마다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향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런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리허설 하실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다 같이 하는 연습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요거를. 그러니까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스트라 리허설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분수까지 다 몇 시 몇 분까지는 이거 리허설하고 몇 시 몇 분까지 이거 리허설하고 그것까지도 다 그걸 해서 가요. 이거는 실제로 제 대학 다닐 때 저 교수님께서 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근데 일단은 어쨌건 오케스트라도 합창이랑 마찬가지로 어쨌건 그 곡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하는 건데 그를 위해서는 파티 연습 및 개인 연습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파티 연습이나 개인 연습이 선행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도 오케스트라는 기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빨리 되는 편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연습을 해오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휘자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드릴 말씀이 없고 밸런스 조절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파트별로 앙상블이 맞도록 그 오케스트라 악기별로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화음이 있을 때 그 화음에서 또 어떤 음이 더 튀게 하고 어떤 음이 좀 덜 튀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색 어디는 좀 둥글게 할 것이냐, 어디는 좀 뭐라 그래, 브릴란트하게 할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음색들. 그다음에 프레이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미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휘자는 스코어 공부가 끝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어떤 합창단의 연주를 갔었는데 그 이런 적이 있어요. 똑같은 곡을 정규 프로그램 때는 이분이 지휘했는데 앵콜로 그 곡을 또 했는데 그때는 다른 분이 지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리허설도 분명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휘자가 달라지니까 합창 음악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템포도 똑같았고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합창은 당일 리허설이 정말 잘 돼 있고 하지만 연주 때도 계속 똑같은 집중력으로 끌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직업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끼고 그때 또 그 매력을 굉장히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마지막에서는 안 돼. 리허설만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연주 때 위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연주 때 지휘자가 흥분해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 제외하고. 근데 오케스트라 왜냐면은 저기 그러잖아요. 뭐 남자의 3대 로망 중에 하나가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항상 그 오케스트라 지휘만 하면은 굉장히 흥분하는 지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리허설하고 오고 가는 템포도 갑자기 막 빨라지고 뭐 볼륨도 막 더 크게 내라 그러고 막 밸런싱 다 해놨는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리허설만 잘 돼 있으면 오케스트라는 다른 지휘자가 와서 지휘해도 연주 때 위험 요소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이 오케스트라는 특히 그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도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천리여서 해놓고 여기가 이제 저기 그 사람이잖아요. 한스 본 베를로죠. 최초의 직업 지휘자. 그리고 거기가 지휘했던 마이닝게닝은 우리 고향 앞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리여서 할 때 이 그림을 넣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곡을 익히는 시간이 천리여설인데 문제는 이 천리여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원들은 당연히 준비 안 해옵니다. 너무 미안한 얘기.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 안 계시죠? 죄송하지만 준비 안 해와요. 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곡의 템포가 몸에 뵐 수 있도록 악곡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리허설 때. 그리고 무조건 웬만하면 첫 리허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런스루는 무조건 한번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 사람들이 틀린다고 계속 끊어가지고 파티 연습시키고 이러면은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본인들이 여기 안 돼, 여기 음정 이상해. 그러면 다음 연습 때까지 야 잠깐 봐봐. 이거 첫 음이라도 맞추고 가. 아니면 뭐 여기 템포가 빠르네. 그럼 나 뭐 통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보행을 바꿔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게 첫 리허설 때 정확한 연주 템포로 리허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리허설 때 런스루를 무조건 한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스트라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에 따라 단원들이 이제는 개인 연습 해오고 안 해오고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건 뭐 당연히 합창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사실은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는 특히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악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악기가 많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3W 원칙입니다. 독일어서 공부했으니까 3W입니다. 그 3W가 뭐냐면은 이건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비밀인데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요. Where for Bass입니다. Where for Bass.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where가 뭐냐? 누구? 그러니까 악기를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for 어디? 그다음 Bass.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딱 끊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악기가 많으니까 딱 끊었어. 그럼 지휘자가 급하니까 저기 레터 3번이요. 그럼 모든 악기들 레터 3번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레터 3번에 저기 여기 피아노를 해야 돼요. 플룻 이렇게 버리면은 모든 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Where for Bass. 맨 처음에 악기를 지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가 어디를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데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죠. 왜? 지휘자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치면 지휘자의 1초는 단원들의 1초랑 다른 거죠. 지휘자의 1초는 단원들하고 합치면 60초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원칙을 기억하셔서 단원들 앞에서 리허설 하실 때 절대로 오케스트라 그 순서를 지키시면 시간 안배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단원들이 좋아하죠. 저 사람들은 리허설 할 줄 아는구나. 자, 그리고 이런 거. 이게 합창과 좀 다른 점인데 일단 절대로 말을 오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짓을 했어. 내가 외워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바로 소리로 들어가요. 근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리허설 내내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절대로 아무튼 그게 아니고 절대로 외워봤어. 딱 했어. 그러면 자 바로 소리 들어보고 그다음 또 딴 데 할 때 또 딴 데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안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웬만하면 혼자 시키지 않는다. 웬만하면. 특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가끔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혼자 시킬 때가 있어요. 바이올린 너 맨 뒤에 있는데 너 지금 핸드폰 했지? 너 일어나서 해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너 왜 보호를 그렇게 써? 다시 해봐. 너 혼자만 해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절대로 최소단 연습은 같은 파트, 그러니까 같은 악기군인 거죠. 예. 같은 악기군 1위로 하면 좋다는. 근데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이 솔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 솔로는 당연히 그 사람만 시켜야겠죠. 당연히. 예. 하지만 어쨌건 악기군이 있는 악기일 경우에 혼자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트롬본 파트가 좀 마음에 안 드신다. 예를 들어서. 그럼 트롬본 전체 그 악기군을 해가지고 여기 음정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팀파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혼자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예. 그런데 이건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건데 저도 악기에 대해서 잘 알죠. 사실은. 저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구의 테크닉, 보행이나 텅깅 등에 대한 요구는 지휘자 자신이 그 악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근데 물론 이제 보호를 어디든지 바꿔보세요. 내 보호가 있으니까, 내 보행이 있으니까 스트링 파트한테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거는 지휘자의 요구니까, 지휘자의 그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보행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여기는 뭐 활을 어디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요구는 정말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야. 그러면 바이올린들한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클라리네티스트야. 그래서 거기 텅기고 다시 해보세요. 뭐 여기 뭐 어떻게 숨을 어떻게 뭐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까요? 혹시 그 연구 좀 해주시겠어요? 쉬는 시간 찾아가서 한 번만 거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지. 예, 이 사람들은 다 프로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휘자가 그 느낌이나 이런 리허설을 해주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이 만약에 오케스트라 리허설하다가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저기서 후배나 그런 친구들이 바이올린한 친구였는데 바이올린 파트 악장님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악장님을. 선생님 거기 활을 거기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 선도 이거 그 선이 아니라 이거 여기 써야 되지 않아요? 제가 바로 불러다가 바로 혼냈습니다. 그럴 거면 네가 저기서 악장하고 있지 왜 지휘학 관찰님? 단원들이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절대로 그건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리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합창이 붙는 경우인데 특히 합창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프로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적어도 학생들 오케스트라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랑 합창이랑 같이 하실 경우는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단원들에게 악보를 보게 하면서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듣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과감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과감한 얘기입니다. 연습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웠다면 과감하게 일찍 끝내거나 연습을 취소.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그 선택은 지휘자가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통으로 날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를 하기로 했는데 뭐 오후를 뭐 취소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남으면 보통 지휘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사실. 근데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뭐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사실은 지휘자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할까요, 대신? 당연히 일찍 끝내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과감성이 사실은 오케스트라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어주십시오. 너무 일찍 끝내도 욕 먹습니다. 사실은. 너무 일찍 끝나면 야, 저 지휘자 할 거 없나 봐. 여기 안 되는데 못 들어.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또 1시까지 연습할 때 12시 59분에 끝나면 또 욕 먹습니다. 야, 쟤는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이건 뭐 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개인적인 말이나 그런 거 절대로 지휘자를 흔들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휘자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오늘의 내 목표를 다 채웠다고 판단될 때는 이런 식의 과감함도 필요하다. 단 본인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연습 시간을 넘기지 않는 한은 채워서 해야죠. 그건 반대급부의 말씀이지만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왜냐면 오케스트라가 합창곡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거기에 대한 선택도 지휘자의 과감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 전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연습과 마찬가지로 런스루를 해야 돼요. 연주 전 마지막 리허설은 무조건 런스루. 근데 곡이 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말러 심포니를 했는데 굉장히 긴 심포니, 1시간 넘는 심포니를 했는데 너무 할 게 많아서 런스루도 못하고 한 번도 런스루를 못하고 연주를 해본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몰라요, 곡의 흐름. 그래서 적어도 이건 연주 전날 리허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일 리허설 아니고 당일 리허설은 따로 있습니다. 드레스 리허설은 제너럴 리허설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런스루로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한 쭉 가셔라. 대신 접어놓고 나중에 리허설 하시라. 왜?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하여금 이것도 결국은 악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관악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올 프로그램을 다 해봐야지만 본인들의 주력을 어디서 좀 세이브하고 어디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연주에 긴장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연주에서 있을 법한 많은 사고들을 모의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게 없이 무대에 올라가면은 단원들도 그렇지만 지휘자도 그 사고들에 대한 대처가 합창에 비해서 오케스트라 사고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시려면 반드시 전날 연습에서 런수를 하셔라.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이 다 됐다는 전제하에 런스루가 그래도 좀 몇 번 있으면 단원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시작 연주하면서 리허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접어놓으시고 연주가 끝난 후에 짧게 부분 나와서 연습해서 여기 안 됐죠? 다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배워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악기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은 그것도 단원들 악보 넘기는 시간도 저는 아까워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런스를 했잖아요. 그럼 4악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거꾸로 리허설을 해요. 거꾸로 얘기를 해줘요. 자, 4악장 오케이. 그럼 이제 4악장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그럼 단원들이 악보 넘기는 시간도 줄여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해주면. 저는 그런 식으로도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요 런스를 할 때 이렇게 악보 접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리허설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 때문에 저번째 까먹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휘자가 잘 살짝 오른손으로 지휘하시면서 이걸 적어놓으시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던지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연주 당일 리허설 보통 잘 아시다시피 대관을 하면은 못 하잖아요. 무대에서 못 해보잖아요. 당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만 많으면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 힘들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관악기들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해요? 해도 그래도 무대 연습 한 번밖에 없으면 무조건 시간이 되는 한은 런수를 하셔야 돼요. 단 오케스트라는 적어도 연주 전에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좀 쉬게 해줘야 돼요. 특히 브라스 같은 경우 더 그래요. 근데 그거가 된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까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줄었을 경우는 런수를 하는 게 동일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 지휘자가 리허설하고 싶은 부분이나 무대에서 꼭 소리를 듣고 싶은 부분을 미리 가져가셨다가 중점적으로 짧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특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말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악보가 큰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작고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요 조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지휘자가 미리 캐치하고 계시고 또 무대 온도도 되게 민감해하죠.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휘자가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총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무대 감독한테 말씀하시거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건 연주 전에는 제일 마지막 그거잖아요. 체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합창을 지휘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되게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예절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데 사실은 잊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장을 뺀 단원들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 마스터가 들어가서 근데 콘서트 마스터가 같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합창곡일 경우는 콘서트 마스터가 보통 같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장만 인사하고 튜닝. 튜닝은 오보에가 AM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목관, 금관, 순으로 먼저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악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장에 앉으면 다시 전체 튜닝. 이제 튜닝이 끝나면 지휘자가 입장하고 오케스트라가 기립하게 되는데 지휘자가 들어가시면서 오케스트라 굳이 안 이렇게 세워도요. 악장이 알아서 일어나면 지휘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근데 악장에 센스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잘 미숙하거나 개건 악장이거나 그러면 이제 지휘자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 저쪽 첼로나 아무튼 지휘자가 보이는 쪽 사람들이 악장한테 신호를 줘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안 일어나면 지휘자가 일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센스 없는 학장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안 일어나면 지휘자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관객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물론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휘자의 예의도 합장도 마찬가지지만 관객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객한테 인사를 하고 악장한테 악수하는 게 아니라 악장한테 먼저 악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객들한테 인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착석시킨 후에 연주 시작을 준비한다. 그리고 연주 끝났을 때 연주가 끝나면은 다시 또 합창단은 악보를 덮고 오케스트라를 기립시키고 악장과 먼저 악수를 하시고 뒤돌아서 지휘자만 관객한테 인사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퇴장하는 악장이 앉아야지만 단원들이 앉게 돼 있어요. 악장이 일어나야지만 단원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근데 그건 웬만한 오케스트라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합창단도 다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몇몇 오케스트라는 단원들도 이렇게 그냥 같이 인사시키는 오케스트라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어요. 뭐 그 최수열 지휘자님 부산시향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몇몇 교향악단들이 요즘은 단원들도 관객한테 인사를 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휘자 선생님들의 자유다. 저 같은 경우는 합창단한테 먼저 인사해요. 이렇게 다 관객한테 인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자, 이제는 사실 좀 질문을 뭐가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의 저한테 이제 뭐를 얻어가실지가 몰라가지고 사실 전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결국은 그 오케스트라와 소통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소통에서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악기가 많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한 질문이 많은데 좀 해볼까요? 네네네. 첫째, 일단 저기 지휘자로서 전문 지휘자로서 예. 원전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토벤까지도 요새 원전 연주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죠. 예. 베토벤의 나인시폰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베르나이트. 호구드 같은 지휘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번스타인이라든가 네. 이런 시대의 음악들은 완전히 다른 음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굉장히 베토벤 9 심포니를 처음으로 샀던 음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카라얀이고 또 하나가 존 엘리엇 가디너 음반이었어요. 가디너, 예. 그 혁명과 낭만의 오케스트라 가지고 그것도 원전 연주하는데 원전 연주 사실 피치 자체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원전 악기로 연주를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휘자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현대 악기로는 원전 연주를 할 수가 없고 뭐 따라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바로크 스타일로 연주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꾸밈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100% 구현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런데 나도 그리고 요즘 또 그 베르나이트 뉴 에디션 보면은 그것도 완전히 다 스타카티시모로 돼 있는 거랑 또 그냥 악센트랑 스타카토 다 다르게 돼 써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다음 주에 9 심포니 또 딴 데서 지휘해야 되지만 그래서 일부러 저도 베르나이트 다시 또 새로 사서 또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제가 그걸 구현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쉽게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린 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엔나 여행 갔었을 때 비엔나에서 이제 유학 귀국 전에 한 3일 전에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베토벤 무덤 거 있잖아요. 중앙묘지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참배하고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고 막 거기 무조건 거기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 3일 동안 비엔나에 있었는데 계속 비엔나 거리를 제가 걸었습니다. 비엔나 길거리를 계속 걸었는데 딱 봤는데 길이 다 거기는 요만한 돌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왜? 마차 길이니까 원래가. 그리고 다 옛날 건물이지 않습니까? 다 옛날 건물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분명히 똑같은 몇백 년 된 건물인데 거기는 건물 안 부시니까. 근데 마차가 다녀야 되는 길인데 포르쉐가 서 있고 어떤 데는 또 똑같은 옛날 건물인데 모차르트 박물관에 돼 있고 어떤 건물은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옛날 건물인데.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까지 남아 있고
이렇게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고 아니면 마차 길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마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포르쉐나 벤츠가 서 있는 줄을 알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그냥 작곡가의 악보는 그냥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전 연주는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악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단체, 우리나라 현재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오케스트라도 현재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서 숙련된 합창단, 그리고 근데 그 숙련된 합창단도 그런 원전 연주를 할 수 있는 발성을 가진 그런 합창단이 같이 해가지고 피치도 마찬가지로 다 좀 다운 시켜가지고 정말 깨끗한 소리로 그렇게 제대로 된 원전 연주도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악보를 가지고 요즘 악기로 요즘 템포로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저는 다 너무 좋아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원전 연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휘할 생각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치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 악기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현대 악기 갖고 442에 튜닝된 악기 갖고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튜닝 문제보다도 템포의 문제가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번을 갖다가 우리가 합창 부분을 갖다 하게 네. 되면 앞에 그 첼로가 레스타티보식으로 나오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전 연주자나 다른 연주자랑 비교하면은 네. 거기를 빨리 지휘하냐 느리게 지휘하냐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휘자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황당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황당한데 그러면 어떻게 절충적인 입장을 취해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네, 네. 지금은 왜냐면 너무 그 늘어난 템포, 네. 드라마틱한 거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사실은 베토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그렇죠. 반론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템포적인 부분 갖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오페라 지휘자이기 때문에 근데 다음 삐로러러러리 딴딴딴딴 뭐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진짜, 근데 사실은 이건 성악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만든 멜로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성악적으로 하지만 너무 드라마틱하게는 저는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베토벤의 텍스트에도 저 구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베토벤의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텍스트에 대한 성악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바리톤 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도 여기에 맞춰야죠. 그 캐릭터를 맞춰서 이 사람의 소리, 그럼 바리톤에 대한 저 캐스팅도 당연히 그럼 잘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템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근데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토벤은 사실 오페라 작곡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하학적으로도 연주가 돼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알맞는 템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저도 사실 너무 느리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뭐 카라얀이 정말 느리게 하고 칼 이런 사람들 정말 느리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고, 대신 너무 빠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은, 저는 그런 템포와 그런 캐릭터를 선호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냐면 그게 또 너무 거칠어지면은 베토벤이 거기다 썼던 슐러의 텍스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콘트라베이스랑 저기 그 더블링 돼가지고 나오면서 전체가 다 나오는 그 음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음향도 오케스트라 그 뚜티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그 합창의 그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음향이 그러면 어떤 음향이 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443으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유럽처럼 아니 피치를 높여가지고 오버 피치를 443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단원들이 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442로 해야 돼. 특히 합창단이 힘들어하잖아요. 아무래도 고음을 계속 내고 있어야 되는데 피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냥 442로 해야겠구나. 근데 그런 결론을 일단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리허설 나인 심포니 국내에서 하는지 리허설 가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군포에 저기 저 프라임 필 거기서 하거든요. 군포 송년음악회를 나인 심포니 전악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마 저기 아마 당일 무대 리허설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거기는 아마 오셔도 될 건데 아마 3시부터 하거든요. 토요일에 다다음 주 토요일인가? 근데 그때 그거는 될 건데 아마 그냥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프라임 필이 그게 허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시민화 창단 플러스 뭐 프로합창단 섞여서 같이 연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공개 날짜하고 장소. 군포에서는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이어서 네. 그 합창을 우리가 할 때 블렌딩을 되게 이제 중요시 여겨서 맞습니다. 비브라토 컨트롤을 이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거의 스트레이트 톤을 예. 만든다는 게 할 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오케스트라랑 같이 할 때 현악기의 비브라토가 네. 되게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원전 악기 같으면 뭐 이제 예. 그게 잘 컨트롤이 되는데 네. 현악기 주자들 특히 바이올린한테 비브라토 이렇게 넘 비브라토로 네.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괜찮은 건지. 저는 가끔 그렇게 요구를 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비브라토에 조금 민감해가지고 왜냐면 그것도 멜로디 그리고 사실 그 캐릭터에 따라서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 비브라토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휘자에 속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전 현악 주자들한테 여기는 좀 넓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가 필요하면 넓게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은 요건 좀 좁게 하셔가지고 쨍하게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거의 논 비브라토로 해서 근데 오히려 논 비브라토 해달라 그러면 더 좋아. 사실은 더 좋아하죠 단원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또 어떤 지휘자 같은 경우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 어디 있었던 외국 지휘자 같은 경우는 너무 다 논 비브라토로 하라고 했나 봐요. 모든 곡을 다. 그랬더니 그것도 단원들이 아이 그럼 이거 우리 연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합창과 비브라토 왜냐면 합창과 뉘앙스를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만약에 뭐 비브라토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또 그런 요구를 하실 때는 당연히 너무 클리어하고 당연한 이유만 있으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네네. 그 합창만 주로 해오다 보니까 예. 사실 오케스트라 지휘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좀 선생님도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자분데 아무래도 이제 합창 지휘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이제 크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 합창은 이렇게 지휘에 탁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냥 예비박자이고 이러면 이제 탁탁 그냥 그렇죠. 음이 네. 딱딱 꽂아지는데 네. 오케스트라를 해본 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보면은 뭔가 반박자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그럼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그게 왜 그런지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음이 그냥 바로 되는데 아마 목간이나 금간의 이 호흡을 하면서 반박자 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뭔지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합창하고 기악을 그걸 이게 이제 맞춰주려면은 네. 어떤 그 지휘의 어떤 테크닉이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어떤 강의 들을 때는 오케스트라 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할 때도 일단 반박자를 약간 좀 이렇게 좀 늦춰서 네. 지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약간 하면서 어떻게 반을 약간 뭐 되게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 예. 또 어떻게 그걸 맞추는 것인지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네, 네. 그걸 한번 좀. 사실 오케스트라가 왜냐면은 이게 옛날 작곡가들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지만 고전주의겠죠. 그리고 핸델 아니 바로크도 마찬가지. 거기는 오케스트라 편성이 사실 작았잖아요. 근데 그런 곡들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천천히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오케스트라 규모가 커지면서 그럼 60명 혹은 뭐 8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 호흡이 동일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동일하게 맞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특히 뭐 스트링스만 있으면 또 상관이 없지만 또 브라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 또 목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럴 때 왜 늦게 나오냐?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린 좋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초점이 콘서트 마스터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악장한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예비를 줘도 그게 악장의 타이밍에 다 같이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늦어지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 만약 오케스트라가 늦는다. 그거는 100% 예비 문제입니다. 예비.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항상 조금씩 호흡이 이거보다 탁트가 당연히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해결책이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지휘자들이 업비트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업비트를 써도 사실은 늦어요. 업비트를 해도 빰. 자기는 지휘자들은 빰, 빰 요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빰, 빰, 빰 똑같이 사실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업비트를 지휘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대학 들어가서 업비트를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성악적으로 호흡을 줘서 그냥 예비를 정확하게 줘서 그냥 빵 그냥 거기 나오게 하자.
빵. 예. 저는 예비 그 대신 문제가 있죠. 뭐냐? 잠시 마스크를 잠깐만 벗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원래 합창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들 중에 오케스트라 앞에 들어가면요 숨을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지휘를 해요. 그럼 죽으라는 소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 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소리 들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의 호흡으로 똑같이 빵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오케스트라든 합창이든 온 타임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 합창이랑 붙으면 절대로 오케스트라 합창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본인들이 사실은 음악가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알아서 사실 따라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듣고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즉 합창 듣고 맞춰서 나오시라고. 합창 듣고 맞춰서 나오시라고.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휘자의 예비. 사실 예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디 부지휘자인데 저 비염이 좀 심해요. 축농증 같은 게 어떻게 좀 비염 좀 보기 심해가지고 현대곡 같은 거 연주하다가 걔는 지휘를 안 했거든요. 지휘 이걸 안 했는데 걔가 그냥 이런데 뻥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절대로 지휘는 이걸로 손 쉬지 마라. 무조건 빵 이렇게 해라. 그 지금 말씀은 합창의 예비하고 오케스트라 같다는 겁니다. 예비를 해서 똑같이 나올 수 같다는 있는 겁니다. 예, 거죠? 충분히 똑같이 나올 수 정답이다 이거죠. 네. 늦게 나오는 게 아니다. 네네네. 충분히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케스트라만 연주했을 경우는 아무리 지휘자도 이렇게 했어도 콘서트 어떤 음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아니면 콘서트 마스터 뭐 그런 것들 인해서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첫 연습에만 솔직히 그래요. 계속 그렇게 늦게 나오는 오케스트라가 없는 것 같아요. 첫 연습에만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제 비트도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면 그 다음 연습부터는 또 오히려 아니 그 다음 연습도 아니죠. 그 처음에 런스를 한번 한 다음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제 비트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또 저에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 비트가 언제나 일정한 클리어해야 돼요. 사실. 마스크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예비 주실 때 입으로 하시면 마스크 쓰실 때는 어떻게? 아 마스크 쓸 때요? 아 근데 입으로 저는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이제 숙련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 근데 그것도 피아노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피아노의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포르테는 그냥 펑 줄 때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입으로 안 하는데 이제 단지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래서 그냥 성악이랑 똑같이.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지휘자가 예비를 잘해줘도 악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큐를 아무리 잘 줘도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어디를 준다는 거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큐 주실 때는 무조건 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큐도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웬만한 합창곡은 다 오케스트라 큐 줄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큐 주시기 전에도 똑같이 예비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아까 이제 지휘를 할 때 큐를 줄 때 항상 이제 시야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의 시야와 또 앞뒤 분이 다르니까. 근데 합창 지휘자들은 사실은 이제 앉아서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 감각이 사실은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휘 큐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합창 지휘를 해도 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아래로만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큐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사실은 이 합창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과 눈이 이렇게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지휘를 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케스트라도 그런 거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네,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음악적인 거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단 오케스트라주의 합창주의의 다른 점은 사실은 물론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일단 오케스트라는 합창주의보다 이게 좀 낫잖아요, 사실은. 일단 이게 낫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래서 합창주의보다 오케스트라주의가 요 배꼽, 요 정도의 보만대를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큐도 보통 요 정도에서 사실 주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큐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또 악기마다 또 그 큐가 또 가끔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브라스 같은 경우는 아까 호흡을 같이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실제로 그냥 왼손으로 다 준다든지. 근데 목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편하기 때문에 목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자주 이렇게 주는 편이고요. 그것도 예비를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가끔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목감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스트링스 같은 경우는 악기 군이기 때문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악기 군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큰 호흡으로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큐가 근데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사인 안 줘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창이랑 같이 오케스트라가 붙으면 합창에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인 줄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사인 솔직히 안 주셔도 돼요. 뭐 저 사인 주세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에 사인 안 줘도 나와야지. 예. 사실 악보 보고 사인 안 주고도 본인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단 그 음악적에 대한 캐릭터나 예비를 분명하게 지휘를 해줬을 경우는 사인을 안 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트보가 잘 그려져 있을 경우는 사인을 안 줘도 나오죠. 근데 새로 편곡된 악보나 뭐 피달레나 뭐 다른 악보로 작업한 악보 같은 경우는 다른 파트가 뭘 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휘자가 그걸 파악하셔서 악기별로 좀 다 사인을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는 어쨌건 이렇게 높게 하시면 단원들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는 낮게 그러다 합창이 같이 나오시면 좀 높게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지휘자님하고 스승처럼 생각했던 분이 저요? 예, 장단점이 있었으면. 사실 저는 제일 좋아했던 저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지휘자님들 다 배울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 지휘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휘자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대가들도 많이 쉽게 얘기하면 정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많이 받았었고 두세 번 받았었고 외국의 대가들도 몇 번 많이 샤를 디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받았었고 근데 다 배울 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사실은 제 은사님 임원정 김덕기 교수님이었는데 저는 운 좋게 그때는 서울대학에서 클래스가 물론 임원정 클래스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운 좋게 그게 두 번에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임원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또 심포니의 대가시니까 그분한테는 교향악을 또 제가 매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부천 계실 때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덕기 교수님은 또 오페라 그리고 협주곡 여기에 대한 비트들. 근데 또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두 분이 비트가 달랐어요. 그래서 임원정 선생님은 업빗 하시고 김덕기 선생님은 다운빗을 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그 비트를 또 운 좋게 제가 다 습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럼 내가 한번 곡에서 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저는 제 지위의 80% 이상의 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죠 사실은 그 두 분한테. 근데 이원정 선생님 지휘 부르게 너무 날카롭고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좀 음악이 깨지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내가 흡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좋으면은 이제 그거는 오케이. 근데 아니면은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적어도 이문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작곡을 전공하셨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 대상 작곡으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곡을 분석하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뛰어났어요. 왜냐면 심포니가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심포니 마을러 같은 경우 브루크너 같은 경우 근데 그 긴 심포니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로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력이 되게 뛰어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휘 폼보다도 그런 해석력도 저는 사실 더 공부를 많이 했다. 물론 지휘 폼도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창 지휘자로서 예. 그 오케스트라랑 이제 미사곡 같은 거 예, 경우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합창단이나 할 때 지휘자가 어떤 첫 멘트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해주면은 오케스트라 단원과 이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 섰을 때 지휘자에서 그 경험성으로 여러 가지 대가들의 말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또 어떤 스타일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합창 그런 미사 같은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번에 브라움스 절먼 레퀴엠을 했었었는데 오케스트라면 워낙 제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였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합창단을 2개를 합쳤었어요. 그때 고향이랑 어디가 했더라 원주랑 같이 아마 했었나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주도 갔었고 고향도 갔고 일단은 합창단원들하고 좀 유대관계를 먼저 당연히 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나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단원들한테 자 우리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 우리 고향 시립과 원주 시립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또 절먼 레퀴엠 또 브라움스의 아주 힘든 작품인데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일단 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저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래도 40이 넘었지만 그래도 젊은 지휘자에 속하기 때문에 전 무조건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저는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파이팅! 오늘 유치하시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소통해주고 그런 지휘자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물론 저도 원주에 이제 7년을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처음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가 뭐 나빠졌던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사실 지금은 마음께서 굉장히 편하죠. 지금 프리랜서니까 많이 편한데 그래서 합창단이랑 같이 연주했을 때는 어차피 일단 오케스트라한테 먼저 합창단을 좀 세워주고 자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하는 합창단 오셨습니다. 우리랑 같이 연주할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창단 이 오케스트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분위기를 제일 좋게 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특히 더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심포니 같은 거 연주할 때는 저도 뭐 화도 내고 막 뭐라고 막 그러고 하기도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역효과들이 좀 많이 좀 생겼어서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이렇게 옛날 악보 오래된 것들 보면 예. 마디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레터로 예. 돼 있다든지 하면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끊어가지고선 리허설 하기가 되게 네.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악보도 그렇게 나오나요? 만약에 하면 마디수가 안 나오고? 요새 악보들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마디수가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옛날 그 칼무스나 뭐 그런 애들이래 그런 출판사들에서 이제 레터만 내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또 합창곡들은 마디수가 다 써 있고 다 제대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마디수를 적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리허설 전에 사실은 그런 레터가 어떻게 동일한지 뭐 어쩐지 되게 신경을 사실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합창곡이면 오히려 편한데 오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3시간이 넘는 오페라인데 마디수가 아예 안 써 있는데 레터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레터를 실제로 제가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첫 연습 때 그렇게 연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휘자가 그런 거 가기 전에 오케스트라 악보에는 그런 리허설 넘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내 스코어랑 똑같냐 그거 확인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합창단은 뭐 200페이지 펴주세요 뭐 그런 거 그냥 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아니 그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타임이 한 3번, 4번 정도 네. 되는데 네. 그러면 3번, 4번 정도 그냥 런스로 하고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오페라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오랫동안 연습을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런스로만 하는 게 좋은가요? 부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런스를 간다든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연습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연습이 뭐 3일이다. 그럼 마지막 날은 무조건 런스를 해야 되고 아마 솔리스트들도 그날만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첫 2날은 아예 뭐 첫날은 1부만 좀 디테일하게 한다든가 둘째 날은 2부만 디테일하게 한다든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했던 편이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오케스트라는 한 번 정도 더 리딩 같은 경우는 좀 해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도 저도 그저께 콘서트 오페라 운명의 힘을 2시간 반짜리를 했었는데 그때도 오케스트라만 하는 리허설을 한 3번 정도 했었고 그 3번 정도 하는 동안 2번을 익혔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악가들 다 합창단 와서 2번 또 런을 했고 무대 리허설 한 번 더 했고 그다음 공연 그런 정도. 근데 결국은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근데 엘리아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무대 리허설 때 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날 사실은 미리 다 해놓으시고 무대를 했을 때 진짜 필요한 안 맞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곡이라든가 좀 밸런스 맞춰야 되는 부분들 정도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단원들도 긴 곡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합창곡 외우기 쉬운데 오케스트라곡이 너무 길어서 외운다고 했다가 못 외우면 어떡하죠? 지휘자가요? 저는 그래서 악보를 보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외우는 곡이 몇 개 있긴 한데 저는 다 외워도 웬만하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어디에 뭐가 나오고 뭐가 있고 완벽하게 외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웬만하면 다 악보를 보고 그럼 그 악보가 수십 페이지인데 계속 네. 넘겨야죠. 넘겨야죠. 예. 오케스트라 악보는 절대로 아이패드에 넣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한 2배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절대로 아이패드에 넣어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진짜 힘드시 짜증나더라도 옛날 악보로 그냥 이렇게 넘기는 악보로. 그럼 페이지를 넘기는데 지휘하는 방이 안 될까요? 그래서 보면대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 그래서 왼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을 때 지휘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위치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되지만 너무 위에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 고면대 위치에 굉장히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제 전체 연주 컨디션에 신경을 너무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관중들이 볼 때 다른 정명 씨나 다른 사람 잘 되는데 조 시장 계속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교향악단 처음 나갔는데 다 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보를 보는 걸 택했습니다. 왜냐면은 연주 때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지만 오케스트라는 특히 더 악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 부재 생활을 또 2년 넘게 했었어가지고 그걸 너무 잘하니까 이건 뭐 지휘자가 뜨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좋은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소리를 위해선 사실은 지휘자가 그래도 악보를 봐주는 게 제일 그리고 외워서 정말 안 틀리고 잘 멋있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 틀려요. 그리고 큐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다음부터 아웃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완벽하게 외우는 몇 개 빼고는 다 그냥 악보를 보고 하는 편입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곡을 지금 사설 오케스트라를 사서 지휘자로서 이제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총보를 갖고 있고 뭐 총보를 넘겨줄 때 있고 아니면 파트보만 정리해서 주는데 현악기 보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제가 다 해줘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해주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해주면. 왜냐면 본인이 악장이나 수석들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그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그쪽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고칠 수 있는 자유는 아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하다 불편하면 고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분이 질문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 저는 상관없는데.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창 지휘자들에게 꼭 이것만은 오케스트라 할 때 꼭 이렇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를 하는 이렇게.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이제 합창 지휘자가 딱 왔을 때 사실 합창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은 뭐 합창 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예비만 봐도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은 좋은 지휘자, 나쁜 지휘자.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10초, 5초 되는 시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알고 무서워요, 이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무시를 하기 시작하고 지휘자를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창단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적어도 오케스트라랑 같이 붙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허설 테크닉은 물론이거니와 악보 공부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셔서 그리고 그 악보 공부뿐만이 아니라 큐를 주는 것도 다 연습을 사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고 저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여기 하다가 합창단 꼭 큐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하다가 얘 주고 쟤 주고 큐 주고 다시 이거 연습 제가 더 했었어요. 공연 날까지도.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휘에는 법이 없잖아요. 지휘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악에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오케스트라 앞에 서셨을 때 긴장은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합창을 지휘한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호흡도 합창처럼 주시고 오케스트라를 믿고 하시면 오케스트라가 합창 절대로 들으면서 같이 갈 겁니다. 대신 오케스트라 악보만 정확하게 공부해 오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